자, 이번 시간은 아니고 이건 추가로 찍는 건데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뭐 이제 온라인 계약하면 등교 계약하면 이거를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지금 생각 같으면 우리가 이제 니로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사용을 하기로 했고 또 다들 이제 구글 설문지하고 구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뭐 스프레드시트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뭐 조사하면서 쓰는 거 봤을 거예요. 그 구글 중에서 구글 클래스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동아시아사 시간에 좀 활용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댓글을 지금 1, 2, 3학년 다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나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해서 교과 세특에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봅시다. 나름 괜찮은 것도 많은데 그냥 넘어가기엔 좀 아깝잖아요.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그렇죠. 소수민족을 역사는 반복되다 보니 10세기 초의 일들처럼 언젠간 티베트 같은 소수민족이 중심 세력을 능가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들도 했답니다.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 중국 향상 중심국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 읽진 않을 거고 선생님 읽어본 것 중에서 뭐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과 요와 서하의 조공책봉.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볼 필요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됩니다. 송과 요와 서하의 조공책봉 관계를 보면서 일반적인 조공책봉 관계보다 송이 다른 나라에게 세패를 바치는 대신에 자신들이 우위에 있게 해달라와 같은 독특한 특징이 보여지는 다원적 관계가 많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래. 어쨌든 이 관계도 조공책봉 관계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송과 요의 관계는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와는 또 다른 변칙적인 관계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송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국가의 체면인 것 같다고 생각했고, 요와 금의 이원적 지배 체제를 배우면서 그들이 유목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농경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뒤에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와 금의 이원적 지배 체제라는 것이 결국 유목민족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시키면서도 그 농경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효문제 하나 정책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사회가 바뀌어가고 계속해서 변혁을 해가는 주체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힘 없는 민중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 서하를 세운 주인공인 이원호라는 이름을 들으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친구가 이원호를 보면서 이원호랑 이게 어떻게 연결해서 이런 생각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죠. 이 친구는 이런 생각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원래 알고 생각하던 지식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주장을 들으니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이원호의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썼는 친구는 다음 시간 댓글에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뭐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 히어로의 등장 사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한 변혁의 주체들의 등장, 이 친구가 말한 변혁의 주체들의 등장이란 건 앞에서 말한 힘없는 민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근대 시기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민혁명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부조리한 귀족들이 특권을 없애려고 폭력 시위도 해보고 활판의 등장으로 점점 계몽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원호가 한 명의 영웅이다. 뭐 이런 건가? 이제 유목민족들이 힘을 뭉쳐서 강해지는 시기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면 그들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서 강한 힘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이 이원호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다면 서한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몽골이나 거란이랑 여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서하의 탕구트족인 이 서하는 사실 유목민족이라기보다는 유목민족이지만 이미 당나라 시대 때부터 이 당 문화권 안에 거의 소속되었었던, 그래서 이 탕구트족인데도 이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씨, 당나라 왕족이 가지는 이씨성을 가졌다는 건 그들로부터 이씨성 하사받았다는 것이고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약간 다르긴 한데 아마 그런 뜻이 포함된 아예 없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아는지 꼭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들과 근데 이제 이러한 영웅에 의해서 바뀌었던 것, 즉 힘 있는 민중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이 친구는 생각하기를 이런 활판의 등장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계몽을 하기 위한 어떤 계몽사상의 영향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들은 계몽되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고 영웅들에 의해 가지고 한 명의 영웅들에 의해서 사회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 12세기 사람들이 유일한 차이점은 주체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몽된 근대 시민혁명은 즉 계몽을 해서 그 시민들 하나하나가 어떤 주체성을 자각하면서 그들의 주체성의 실현을 위해서 계몽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공화정 체제로 나아갔다면 아직 이 12세기의 중국 동아시아에는 그런 주체성이 있지 않았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고는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기니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우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듣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소화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반틈밖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듣고 그것을 소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뱉어내기 위해서 나의 생각으로 다시 입혀서 내가 정리해서 다시 뱉어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뱉어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겠죠. 100명의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그 100가지의 사랑을 할 수 있고 100명의 사람이 어떤 것을 정의한다면 절대 똑같은 정의가 안 나옵니다. 100가지의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맞고 안 맞고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책을 보고 또 더 공부를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더 배워가지고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뱉어내고 내 생각을 해서 그걸 덧붙여서 뱉어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큰 차이점이에요. 그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나는 송나라와 요나라의 조공 책봉 관계가 이해되지 않는다. 굳이 권력이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사서 형제 관계를 맺어야 했나 싶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권력이나 겉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명예를 챙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난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송나라가 관계를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 송나라가 관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아쉬움도 들었다. 자,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 개 더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있는 그대로 읽으면 선생님이 읽으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이거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금 두 번째 읽는 거지만 또 읽다 보면은 문장이 좀 이상하거나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원래 어쨌든 자기소개서라는 글로 여러분들을 표현해야 되는 과제가 한 개씩 다 있는데 그런 걸 쓸 때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씩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으로 주고 산다고 해도 돈으로 주고 산 관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쫓으려고 돈으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 무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바람직한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친구의 이런 생각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2학년에도 이 수업을 듣거든요. 요 친구가 2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똑같이 전년의 맹 부분을 보고 쓰는 댓글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전년의 맹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요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불러달라는 성도 참 대단하게 느꼈다. 이 조약이 끝까지 기억에 남아서 약간 조사를 해봤는데 전년의 맹이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요사에서는 전쟁이 요나라의 일반적 승리로 이어지다가 송나라의 간청을 받아들여 화평을 교섭하게 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송사에서는 요나라가 공격했으나 송나라에게 도리어 밀리자 화평을 구걸한 듯이 적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인데 서로가 요나라에서는 요나라 입장으로 써져 있고 송사에서는 송나라 입장으로 적혀져 있죠. 이 내용을 보고 한참 웃었다. 그리고 조약 내용 중에 송은 매년 요에게 막대한 세패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고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죠. 막대한 세패를 지불하고서라도 형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형이란 말을 듣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매년 지불을 해야 한다면 재정이 어려워 나라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자, 근데 보세요. 하지만 조사 결과 요에게는 돈이 많은 가치를 가졌지만 즉 요에서는 그 돈을 받는 게 아주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송에게는 전쟁 비용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100% 사실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전쟁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해마다 수천만 원, 수조 원의 세패를 지불하면서 전쟁을 막는 것이 굴욕적이고 무슨 동남민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전쟁을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인력적 낭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까지 염두에 둔다면 엄청난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시간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은데 이번 시간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대요. 아마 이제
수업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선생님도 약간 꼬이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특히 거란과 금의 통치 정책은 낯선 단어들이기도 하고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웠다.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했죠.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서하와 전쟁을 하였다가 전쟁에서 패배하여 또 자존심 때문에 서하에게 비단과 은을 주면서 자기 나라의 체면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심스럽다고 느꼈다. 이건 아까 이제 그 2학년 친구의 댓글을 통해서 보면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만 문치주의의 정책은 이 친구는 지금 문치주의의 실행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문치주의 정책은 너무 문인에게만 우수하게 문인만 우수하게 뽑았으며 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인을 많이 뽑았다는 거죠. 만약 제가 조광윤이었다면 문인들을 우수하게 뽑겠지만 다른 나라가 침략하였을 때 군사력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직을 10명 뽑을 거면 7명을 문인으로 뽑고 나머지 3명을 절도사를 뽑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문치주의를 했다고 해서 군인을 적게 뽑았느냐? 아닙니다. 중국 역대 어떤 왕조보다 송나라에서의 군사력은 숫자는 훨씬 더 많았어요. 다만 문제점은 그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을 오직 황제만 가졌다는 거예요. 황제가 전쟁해 나가서 공격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총을 들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부대를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설사 외적이 쳐들어와서 먼저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황제가 공격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적을 막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역으로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수가 아무리 많아도 효율성 면에서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대 수가 많은데 다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죠. 절도사의 수가 적으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절도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군사력은 절도사가 없는 것보다는 강할 것입니다. 저는 송의 문치주의 정책을 배우면서 한국 사실을 배웠던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절도사라는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절도사는 그 이전에 있던 군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절대적으로 이 절도사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지역에서 자기의 사병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건희예요. 돈이 엄청 많이 수조 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가 항공모함 사고 내가 F-15 전투기 사고 내가 총 사가지고 나만의 개인 군대를 꾸려서 탱크 몰고 다니면서 청도고 출근할 때 F-15 전투기 타고 와가지고 운동장에 세워놓고 내 호위한다고 부대가 이 청도를 쫙 호위해가지고 막고 있고 그러면 이게 옳은 겁니까? 반란이죠. 반란죄로 잡혀갈 수 있으면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시대에도 국가에서 중앙 정부가 존재하는데 그 누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승인 없이 사병을 가신다는 건 곧 반란의 의미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이 당나라 시기에는 중기 이후에 그 외적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약해지자 즉 균전 체제가 붕괴되어서 군대 가축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정이 무너지자 외적은 침입하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가 알아서 군대 모집해가지고 너가 알아서 거기 막아 대신에 너가 그렇게 해주면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재정권 전부 다 너한테 줄게
라고 한 게 절도사예요. 따라서 이 절도사라는 건 국가가 인정해준 뭐 사병 집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도사라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무신 정권의 무신은 국가 공식적인 군인이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 문인인 문신도 공무원이고 무신도 공무원인데 차별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일어나는 건데 이 절도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 송은 역대 통일 왕조들과 다르게 생각보다 약했다. 그 이유는 문치주의 정책을 했기 때문인데 당의 멸망은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서 절도사들이 반란 일으켜 멸망하게 되었는데 뭐 이런 것들. 송은 역대 통일 왕조보다 다르게 생각보다 약했다. 요것 때문에 읽어본 거예요.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재가 문치주의입니다. 배출되고 영상에서 나온 반란 안전과 같은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 많이 배출된 관료들 요거 때문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영상에서 나온 군사력의 약화와 같은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는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판단 항상 개인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3학년 2반 거를 좀 보죠. 3학년 2반 거는 좀 읽을 게 적어요. 해안 시대 때 귀족의 대토지가 많아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70%까지 올렸다는 게 참 웃기다. 여기에서 이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해안 시대 때 70%까지 올렸다는 게 아니라 해안 시대 때는 세금을 그냥 올렸는데 몇 %까지 올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제가 그 원사료를 보지 않아요. 저도 일본사 같은 거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몇 %까지 올렸다 이런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70%, 80%까지도 올린 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안 시대 때 이때 70%까지 올렸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땅을 조금씩이라도 가져오는 게 낫다는 걸 알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죠. 국가 재정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안 내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걸 타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맞아요. 이 당시에 천황도 이런 거 다 생각했어요. 이런 지금 이 문제는 당나라에서 균전 체제 붕괴될 때도 이게 문제였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이게 문제였고 고려에서도 이게 문제였습니다. 전시과 체제가 붕괴될 때 마찬가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거 대토지 소유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귀족이고 지방 호족입니다. 즉 이것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충분히 그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힘, 즉 왕권이 약화될 때 그 약화된 권력의 공백을 귀족이나 호족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대토지를 뺏어오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토지를 뺏어서 대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만큼은 천황이나 뭐 왕들도 이러한 호족이나 귀족의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만한 백성에게라도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풀이죠. 솔직히 우리나라지만 고려가 거란한테 너무 했다고 생각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재밌죠. 그래서 거란한테 너무했다. 우리나라의 행동을 너무 미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항상 그 앞에서 그 송사와 요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역사 기록이란 건 하다못해 요즘에도 기사라는 거, 또 미국의 기사는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하게, 우리나라의 기자는 우리나라에게 좀 더 유리하게 미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나쁘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몽골이 대몽골 제국을 건설할 때 땅을 확장하려는 목적보다 그 땅을 자신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정복해 나갔다는 게 정말 신선했다. 그래서 울루스라는 표현은 사실 토지와 사람을 모두 다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좀 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토지라는 건 결국 사람이 이동해 나가는 길목이고 그 영역을 이야기해요. 영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기에 괜찮은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인 몽골 제국. 맞아요. 그래서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입니다. 현재부터 과거까지. 그 다음에 서인은 약속 안 지키다니 너무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왔어요. 고려가 거란에게 여진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여진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고려와 여진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당시에 여진은 매우 약했어요. 매우 약해서 어느 정도의 형편이었냐 하면 여진족은 그냥 찌끄레기예요. 나라도 없어요. 그냥 막 부족들이 여기저기 막 다녀가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거의 뭐 가족별로 뭐 10명, 20명 별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림에 진절머리가 쳐지는 어떤 부족들은 오히려 고려에 와서 고려인으로 귀화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그러니까 망명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 여진인들도 있었고 해마다 굶어서 못 사는 여진인들이 고려에 와가지고 식량을 구해가는 이런 여진들도 많았었고 모든 여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퍼져가지고 독립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 형편이 좋은 여진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친성 여기 보면 고려가 거란에게 여진을 쫓아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서희가 강동 6주를 주면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여기에 여진이들이 막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란한테 가려고 하는데 여진이들이 자꾸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이게 우리 땅이 됐으니까 여기에 사는 여진인들을 내쫓아 가지고 우리가 내쫓아 가지고 이 지역의 여진을 쫓아버리면 거란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쫓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쫓겠다. 강동 6주를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진 사이에 불화가 생길 만큼 여진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진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한 케이스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관이 갑자기 헷갈려. 윤관이 별무반을 세워가지고 여진 정벌을 할 때 그때도 여진은 그 정벌 당할 만큼 아주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또 뭐 읽을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